바이든이 문재인과의 회담을 통해 코로나 백신과 북한 문제에 사정이 급한 문재인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한국의 친북과 친중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인데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중국 측의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해주면 좋을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냐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해도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고 밝혔지만 실제 인정 사례는 단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경 청장의 말과는 달리 질병청과 보건소 그리고 병원 등은 이상 반응 신고가 돌아오면 마치 핑퐁 게임을 하듯 서로 전가하는 문제도 이상 반응 신고 절차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은 약 5만 명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의 이유는 집값이 오른 것과 연결지어집니다. 소득이 없어도 웬만한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차기 대통령 자리를 내줄까봐 잠이 안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이 이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여의도 정가에 윤석열 파일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윤석열과 야권의 이관계를 위해 윤석열 파일을 생성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윤석열 파일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파일의 정체를 파헤쳐봅니다. 추미애가 대담집 출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여는 건 선거 출마 전 기본 코스인 만큼 대선을 염두한 꼴값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학 법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들과 젊은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가 각 사안의 법적 중대성을 따지지 않은 채 여론재판을 그대로 가져다 결과로 삼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찾은 문재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이었던 데다가 각종 현안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남은 임기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길 바라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는 혹여나 무슨 사고를 치고 오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가지셨을 겁니다. 지난 주말 많은 언론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분석들이 이어졌는데요. 우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각기 다른 모든 사안에 문재인 정권의 친중 반미, 친북 반미에 제동을 걸려는 미국의 의도가 명확했다는 얘기인데요.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성격을 문재인에게 적극적으로 암시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의 친중 반미의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그리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등 이런 일정에 문재인이 참여하게 만들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는 퍼켓 예비역 대령은 한국전쟁 당시 청천강 전투에서 중공군과 맞섰던 참전용사입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친중 논란에 휘말린 문재인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보는 대만 해협 문제도 포함돼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바이든과 문재인 두 사람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쟤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 요청에도 대만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죠.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이 사안을 공동성명에 명시한다는 미국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 문제가 성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는 이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격론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했냐, 중국이 대만에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진 않았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죠.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농담처럼 행운을 빕니다라고 익살스런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언급 자체를 꺼리는 남중국해 항행 자유도 다뤄졌고, 42년 수건인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건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결정도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코로나 백신과 대북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사정이 급한 문재인을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치밀한 전략에 문재인은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왔고,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 기우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문재인을 이용해 친중 노선으로 치닫는 한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성과를 얻어냈다면 백신과 대북 정책에 중안점을 두었던 문재인은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요? 지난 주말 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 매체에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떠드는 패널들에게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언론들이 성과를 쥐어짜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선 청와대는 두 정상이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는 점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한미 공동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교류 협력을 명시하고 남북이 종전을 선언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대행은 과거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외교를 사실상 주도해온 북핵 전문가이자 서울 출신 지안파이기도 한데요. 이런 미국의 모습은 전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협상의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한 의지를 보여줬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한참 남은 바이든, 그리고 무한대의 임기를 갖는 북한의 김정은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과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어떤 환상도 없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명확한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즉 한미 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며 비핵화 협상을 추진했던 톱다운 방식의 해법에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북 대화가 성사가 되더라도 실무 차원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가 거론됐다는 점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의 접촉을 꾀하려는 문재인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미국의 제재 완화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죠. 되레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지난 3월 유엔이 채택한 북인권 결의안을 두고 허위 문서라고 강력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저 때문에 미국이 문재인을 끌어들여 북한 인권을 거론한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백신 문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제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굉장한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백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인데다가 규모도 적고 공급 시기도 아직 미정입니다. 더군다나 당초 관심을 끌었던 한미 백신 스와프 얘기는 아예 없었죠.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것도 삼성의 공이지 문재인의 공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과 관련해 넘어야 할 사안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는 기술 이전과 시험 생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부터 국내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번 계약이 국내 백신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쏠리고 있는데요. 위탁 생산은 모더나의 원액을 기반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인 만큼 공급과 수출 권한은 삼성이 아닌 모더나 측에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생산한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추후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는 손에 잡히는 백신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스가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방미길의 문제는 기업인들을 대거 대동했고 44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미국에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이게 만약 국내에 투자가 됐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겼을 건데 어쨌든 44조 원을 선물 보따리로 내놓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가져왔다면 비판할 건덕지가 없겠습니다만 결과는 앞서 설명해드린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미국 워싱턴 DC를 출발해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또 문제는 55만 명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직접 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깜짝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달란 백신 55만 명분 받아놓고 창피한 줄도 모르냐? 라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44조 비용 지불하고 대접 잘 받았다느니 가관이다. 군인들 백신 받은 것이 성과냐? 도대체 무엇이 깜짝 선물인가? 과대망상으로 포장하고 선동한다. 중국서의 혼밥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텐데 미국서 기본적인 신사 외교도 퍽이나 감동적이었겠다는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SBS 조선구마사 방송 중단 사태, 그리고 강원도의 일명 차이나타운 논란, 여기에 더해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이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반중 정서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 정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은 노골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은 올해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하며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중국 인민일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서방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우려에서 실망으로 다시 실망에서 분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를 향해 실망스럽고 걱정된다는 반응이 쏟아졌고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을 위해 싸웠나라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주권을 침탈한 역사는 일제강점기 못지않습니다. 조선시대는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고 왕자를 인질로 보내야 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죠.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적화 통일을 위해 중공군을 파병해 그들에 의해 희생된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무고한 국민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반일을 하자면서 반중을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난 한 여당 정치인의 친중 발언이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에 중국 측의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 썼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 의원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귀국길의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이는 소 의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자극할 만한 대만의 현 문제가 포함된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실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최근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도 52년 만일 정도로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입니다. 그간 미국은 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 각종 회담에서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했지만 우리 측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또 한미는 성명서에서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역시 중국이 거론 자체를 꺼리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자 소 의원이 한미 정상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의 주요 수행원이 귀국길에 중국으로 찾아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 간 외교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속국이 지배국에게 할 법한 일입니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 의원 SNS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냐, 중국에 들러서 뭘 설명하는 것인지 소 의원이 설명하라, 시진핑에게 외교 기밀을 보고하란 얘기냐, 중국에서 정치자금 뒷돈을 받느냐, 중국 첩자냐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비난이 일자 소 의원이 SNS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캡처한 사진을 댓글에 붙이면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한 배경에 대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방미선거가 깎일 수 있다는 지적에 글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코로나 백신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가운데 정확히 어떤 공정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원료 의약품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로 만드는 완제 공정에 대한 기술 도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으로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백신 수억 회 분량에 대한 유리병 무균 충전과 라벨을 붙이는 작업, 포장 등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담당할 공정은 모더나에서 보낸 백신 원액을 유리병에 담는 과정으로 원료 의약품 생산 자체를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백신 용기 무균 처리와 포장을 위탁 생산은 스위스 제약사 론자 등이 합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 백신 원액 생산 단계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제조 공정을 도맡기로 계약한 것과는 차이가 크죠. 다시 한번 간단히 결론 지어 말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맡게 된 일은 단순히 백신 용액을 병에 담아 포장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존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모더나 백신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가장 중요한 백신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백신의 완제 공정에 대한 파트너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백신 긴급 수요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초에 상업용 조달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생산 일정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연합,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조건부로 허가되어 있지만 개발 기간이 짧고 부작용에 대한 검증 기간이 부족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신뢰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의 허가와 유통은 GC 녹십자가 맡습니다. 지난 1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상을 하는 그런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시기나 시기를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 청장은 이런 말로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죠.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 파종성 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하지만 현장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 청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한 다음 날인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3세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한 뒤 겪은 이상 반응과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정 교수의 아버지는 지난 6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접종 이후 별 이상이 없었지만 5일 뒤인 11일 낮 갑작스레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급히 119 구급대가 아버지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고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는 질환인 대동대박리라는 진단에 따라 인공혈관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이튿날인 12일 보건당국에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질병청 콜센터 1339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여 분간 통화를 시도한 끝에 어렵게 통화가 연결된 질병청 상담원은 백신 접종을 한 성북구 보건소에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질병청의 안내에 보건소에 전화를 건 정 교수는 병원에 연락해 확인해보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3일 중환자실 면회를 갔을 때 간호사로부터 보건소에서 연락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선 백신 연관성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는 답을 줬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진료비 등을 지원할 것이란 정부의 발표를 접했던 터라 신고만 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은경 청장이 한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질병청, 보건소, 병원 이렇게 세 기관이 마치 핑퐁 게임을 하듯 신고와 조사를 서로 떠밀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병원에서 인과성 여부를 증명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이 불가하다. 병원에서 확인해 주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고 사업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묻지도 않은 병원비 얘기를 꺼내면서 비용 문제도 병원에서 확인해 줘야 한다. 병원에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아닌 저도 정은경 청장에게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데 실제 보호자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동맥 박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고혈압 환자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급성질환입니다. 정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버지의 대동맥 박리가 백신과 관련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과성을 떠나 이상 반응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은 이해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인과성을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려 하는 당국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상반응 신고를 받아온 것이라면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반응 신고 수는 믿을 만한 수치가 될 수 없겠습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인과성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모든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 이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현장에선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상 반응을 겪는 환자나 가족들은 이리저리 핑퐁 당하며 상처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백신과 이상 징후 간 인과성을 평가할 자료가 불충분해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정 청장의 지원 약속과 달리 환자와 가족은 의사 개인의 입만 바라보는 보건소 행정의 벽에 부딪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만 하게 된다라고 우려하면서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론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 이후 나타난 어떤 이상 반응이라도 인과성과 관계없이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라며 이상 반응 신고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보건당국인데 이상 반응 신고 체계 개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저희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을 보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토로해주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갖가지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특히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다. 부담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5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해도 연간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노인 등의 건보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국민이 전국적으로 5만 1,268명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 2만 6,088명의 2배 수준입니다. 서울 지역의 피부양자 탈락 인원도 지난해 1만 3,720명에서 올해 2만 3,600명으로 7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가족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자격을 주게 돼 있죠. 하지만 올해는 재산 측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가 전례 없는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한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에 종부세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내 집 마련을 해도 참 살기 힘든 대한민국이 된 듯합니다. 정수현 한국감정평가 학회장이자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집값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등 복지 혜택 상실의 충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충격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며 집값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바로잡지 못하면 LH 사태에 버금가는 충격이 온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제주에서는 2016년, 2017년 2년 연속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소득이 끊긴 노인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사회 문제로 크게 번졌다라며 올해 말이 되면 전국이 이 문제로 몸살을 앓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긴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집값이 올라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내년 6월까지 건보료 납부액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한시적으로 잠깐 내놓은 정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말마다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가입자의 시위와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올해는 그 강도가 훨씬 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고 있죠. 대체적으로 선두그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줄곧 이름을 올리고는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들쭉날쭉하기만 합니다. 같은 기간 이뤄진 여론조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여론조사에선 윤석열이, 어떤 조사에선 이재명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를 가르는 건 여론조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강추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들쭉날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뤄진 2개 조사에서도 한 곳은 이재명 지사가, 다른 한 곳은 윤석열 전 총장이 1위였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택 코리아 리서치, 한국리서치의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합동조사에서 지지율 1위는 이 지사 25%로 윤 전 총장 19%를 오차 범위 바뀐 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반면 이틀 앞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진 윈지코리아 조사에선 윤 전 총장 30.5%가 선두를 달렸고 이재명 지사가 27.1%로 그 다음이었는데요.
이처럼 지난 10일부터 19일 진행된 총 6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선두인 조사는 각각 2개, 4개로 엇갈렸습니다. 이런 차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적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직접 사람을 대하는 면접조사에서 정부 여당 지지자는 적극적이지만 야당 지지자는 응답을 꺼리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응답자의 정치 성향,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한 심리 등 숨은 데이터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한 이유라며 다만 대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강 체제가 굳어진 건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6개 조사 중 전화면접 조사에선 이 지사가 모두 선두였고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화면접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에게 질문에 답변을 끌어내는 방식이고 ARS 조사는 미리 녹음된 자동음성에 따라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자맹이 길어진 게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3월 여론조사에서 37.2% 지지율로 24.2%를 얻은 이 지사와의 격차를 13%포인트 차로 벌렸지만 5월 중순 이후부터는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진 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했었죠. 두 전직 시장의 실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는 점, 대통령 임기 후반에 치러져 정권 심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표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거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숫자로 보나 시의원의 분포로 보나 그리고 문재인이 버티고 있는 청와대의 위력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표차가 벌어지리라고는 여권도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성남 민심에 더해 여권 후보의 지나친 네거티브 전략이 오히려 반감을 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보궐선거는 생태탕과 페라가모가 전부였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자, 원래 네거티브는 포퓰리즘 공약과 함께 좌파들이 자주 써먹는 선거 방식이 있죠. 심지어 대선에서조차 상대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 허위 사실로 선전선동하며 대선 승리를 훔쳐가기도 했었는데요. 다가오는 내년 대선에서도 이들이 어떤 네거티브로 선거를 혼탁하게 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여의도 정가에 윤석열 파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검사 윤석열의 비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데요. 파일에는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특정 피의자를 친소 관계 때문에 봐주는 등 사건 처리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벌 비위 수사를 뭉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파일이 목격된 장소는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실을 밝힌 신지호 전 의원은 주간 조선에 기고한 글에서 야당에는 이럴 정도의 정보 수집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야권에서 문건을 생산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법무부, 검찰의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만 각색을 통해 생산 가능한 작품인데 그 주인이 야당이라는 추론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당연히 생산지는 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론했습니다. 추미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온 이후 SNS 활동은 활발하게 했지만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장소는 다름 아닌 자신이 탄핵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선 비노로 분류가 됐었죠. 2004년 3월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노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주도했고 그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선 사죄의 뜻을 담아 삼보 일배 유세를 펼쳤으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유학길에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추미애는 노무현을 발판 삼았습니다. 추도식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는 그때처럼 검찰 왕국의 수사 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날이 더디 오더라도 검찰개혁에 사명을 다하겠다고 적었는데요.
검찰 비판의 노무현을 소재로 삼은 것입니다. 이 같은 추미애의 행보를 두고 대선을 염두한 행보가 아니겠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걸 여러 번 사과는 했지만 더 큰 정치적 꿈을 꾸려면 친노 세력의 힘이 필요한 만큼 구애 작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추 전 장관은 조만간 대담집 출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 책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여는 건 출마 전 기본 코스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담집 출간 전후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여권 대선 주자로 등장한다면 야권에선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댓글은 네미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이재용 구속시켜놓고 일자리를 말할 양심이 있을까요? 라며 문재인 정부가 그간 20년 동안의 공무원 수 증가 합산보다 더 많은 10만 명을 늘려놓았다는 소식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옥렬이님께서는 무슨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도 너무하네 5.18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뉴스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단언코 5.18 특혜 범위에 유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법적 부부가 아닌 배우자까지 추가한 국회 개정안 소식이었죠. 옥렬이님 말씀처럼 해도 너무하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한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앞으로 3년 동안의 국회에서 또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지 두려울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미리님과 옥렬이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